오늘 주제는 이제 지난번 저희가 6월 달에 6월 21일부터 23일간 이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미국 암학회가 있었어요. 뭐 암학회는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한 학회에 가서 저희가 이제 발표도 하고 그때 이제 그 얘기들을 듣고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발췌해서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렇게 그 저하고 이렇게 3명의 이제 직원들하고 4사람이서 이제 미국 암학회 가서 이제 그 받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왔었죠, 사실은. 그랬을 때 이제 이 학회의 취지는 뭐냐? 이제 보통 이제 암학회 하면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눠요. 공격적인 항암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그거와 함께 또 하나는 문제라면은 이 약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관리하는 학회. 그러니까 항상 뭐 축구도 얘기하고 뭐 야구도 얘기하면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만 열심히 해봤자 수비가 빵꾸가 나면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 이쪽은 어떻게 하면 보면은 수비수 같은 역할이에요. 어떤 거를 놓치고 있는지.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 외국 같은 경우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같은 병원에 존재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항암 치료도 하고 부작용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격수만 존재해요. 대학병원에.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응급실로 오라고 그래. 근데 응급실 가면은 만나는 의사가 처음 보는 의사야. 환자도 처음 보고 의사도 처음 봐. 이게 결국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해결 안 되다가 몇 시간 동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은 그 시간대에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제 조절하면서 이제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나온 주제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수면도 중요한데요. 생활 주기예요. 이거를 이제 서카디안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밤이 어두워지면 잠을 자야 돼요.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실 특히 암에 걸린다든지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이 패턴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이 패턴을 못 이루면 뭐가 되면 내 면역 체계 자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뭐냐? 부신이라는 게 있어요.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예요. 이 부신에서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는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가 초반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항상 경직되어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노출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으면 사람이 그냥 퍼져버려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빠지는 과정인데 이게 조화만 잘 이루어도 우리 몸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진료실에도 얘기하고 강의 때 많이 얘기한 게 뭐냐? 수면 운동 영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라는 거. 그 수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자야 된다는 거. 이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제인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간이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쉬어져야만이 그 다음날 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쉬고.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얘기 나누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은 이 비헤비어럴은 건 행동적인 거, 잠자는 거, 햇빛에 노출되고 그다음에 저온 음식,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들, 여러 사람과 또 동료 의식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병원에서 말 그대로 이제 약을 써갖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코스로서 우리가 작용을 해야만이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루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면은 밤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꼴딱 샌다든지. 저녁이 두렵다는 얘기,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데이터상으로 보여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암 환자에서 일상 주기 장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이 과정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이 어드밴스 위드 페인이라고 하는 것, 통증이 점점 심해지느냐 했더니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생존율이에요. 그랬을 때 이 통증이 점점 낮과밤의 장애로 인해서 수면 주기가 좋은 사람, 요거 빨간 거는 주기가 나쁜 사람이에요. 주기가 나쁜 사람들이 주기가 좋은 사람들보다 거의 50%밖에 안 돼요. 5년 생존율 자체가. 그거는 왜 그러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내 몸의 면역력은 떨어져요. 그런 결과가 보이고, 이거는 이제 메타스틱 콜론 캔서 77명에 있는 전이성 대장암,
436명에 의한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역시 똑같이 수면의 질에 따라서 비교했더니 확실히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오래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동안 또 새로운 약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라는 게 바로 그런. 그래서 어떻게 힘들면은 잠을 자야 돼요. 잠자는 시간이 뭐 그게 안 되면 그 전부터를 계속 누우면서 잠이 오든 안 오든 계속 누워있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있는 난소암, 신장암, 그 다음에 유방암, 뭐 폐암, 모든 암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근데 통증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이 수면의 질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면의 양상에 따라서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가지고 또 역시 연구를 또 했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이런 거를 참 잘해요. 연구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설문지라든지 뭐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대학병원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잘해줘요. 근데 조그만 병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줘요. 귀찮으니까. 대학병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외국은 같은 병원 내에서 그 항암제도 있지만은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 프로그램들이 나온.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수면의 삶의 질의 평가의 이제 점수를 가지고 수면 장애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들이 확실히 기능들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증상들은 더 증가돼 있고,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나쁘면은 더 통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아까 앞에서도 보인 것처럼 이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은 훨씬 더 결국은 예후가 안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몸에 있는 증상이라는 거죠. 다른 종양이라는 크기가 변화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 한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오히려 이런 통증이나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꼭 진통제 아프면 먹으라고, 참지 말라고. 이 진통제를 참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는가, 다음에 더 아프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약이 없지 않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약을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진통제는 말 그대로 진통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은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통증. 그리고 또 하나는 식욕부진이에요. 잠을 못 자는 다음에 또 식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로도 더 증가되고, 이런 증상들이 수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 수면을 자극하는 게 바로 생활주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면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은 안 되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잠을 안 자려고, 늦게 자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자는 게 좋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하고 생활 주기를 비교했던 건데, 환자 수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한 20% 정도는 수면도 괜찮고 생활 주기도 좋아요. 생활 주기가 좋으니까 수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활 주기가 안 좋은 사람, 수면 장애는 없고 생활 장애가 안 좋은 사람이 한 15%, 그리고 수면 장애만 있는 경우가 한 25%,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는 경우가 40%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안 좋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 되면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수면 패턴이 안 좋은 사람들이 결국은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빨간 거는 그 수면 패턴이 안 좋은 사람들, 노란 거는 수면 패턴이 좋은 사람. 수면 패턴 좋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이제 살 수가 있는, 그 생활이나 이런 생존 서바이벌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낮에는 활동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 활동 중에 뭐냐?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자기 나름대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좀 릴렉스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침대에 누워야 돼요. 이때 재밌는 뭐 TV 프로가 있다고
잠을 안 자고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거는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뭐 얘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잠을 자는 방에서는 핸드폰을 딴 방에다 놓고 잠잘 때는 그걸 놓고 나와라. 안 그러면 이 핸드폰으로 계속 하고 이 핸드폰에 의해서 문자도 날릴 뿐만 아니라 카톡이라든지 뭐가 오게 하면 또 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보다가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핸드폰이 떨어져 갖고 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결국 수면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물 섭취를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중간에 깨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낮 시간 동안 유산소 운동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거는 방해되는 모든 행동은 피해주면서 수면의 질만 높여줘도 이 생활 주기만 적당한 좋은 이 패턴만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얘기해 주는. 암만 많이 말을 해도 사실은 이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환자분들한테. 그게 이제 이거를 지키는 분들이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유산균이에요. 장내세균. 이게 이제 하나의 토픽으로 해서 왜 이 항암제로 인해서 장내 독성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가 하나의 또 화두고 병원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두 부류더라고요. 종양내과 선생님도 항암제 할 때 유산균을 먹으라는 선생님이 있고 유산균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외국은 먹으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대신 좋은 유산균을 먹으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 왜 그러냐? 그만큼 그 항암제로 인해 장내 독성으로 해서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항암제로 인한 장내 독성, 이게 1965년도에 처음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항암제로 인해 장내 독성으로 인해서 설사도 하고 많은 독소들이 많이 있어서 암모니아 생성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피로하든지 간 기능이 나빠지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들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 거에 대한 거를 나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은 구강부터 해갖고 장까지 다 있어요. 구강에 있는 이제 치주염을 유발시키는 게 또 유산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치주염을 유발시키는 게 또 세균들. 그 여러 균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위는 헬리코박터 균이라든지 위산으로 해서 균들이 대부분 없어. 거기에 살아남는 애들이 헬리코박터 균들이에요. 얘를 건드린 것도 유산균들이고. 그리고 소장들은 사실은 크게 별로 많이 하고 제일 대부분 항상 이 대장들에 주로 많이 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균들이 제대로 항상 우리 몸은 유익균과 유해균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암제,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가게 되면 유익균들이 죽어버려요. 그럼 유해균이 늘어나요. 그럼 이 유해균들이 결국은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든지 점막의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몸을 나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관여를 하는데 그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몸에 이제 장내 이제 세균들의 기능, 식이섬유, 소화되지 않는 전분들이 들어오면은 장내 세균들과 이게 작용을 해서 단세 지방산으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좋은 유익균들이 많으면은 결국은 자극을 해서 면역 상태가 좋아지는 반면 유해균이 많으면은 이 장 점막에 손상을 줘서 독소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딱 맞았다. 라든지 항생제를 딱 먹더니 주사를 맞으면은 이 점막의 상피의 변화가 옵니다. 정상일 땐 이래요. 그러다 이제 시작할 땐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메신저를 계속 줘요. 항생제나 이런 장내 세균들을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네들이 증폭해서 이 장내 점막들이 손상이 와서 이제 궤양이 되죠. 궤양이 올 때 이때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들이 많으면 그래도 얘네가 회복을 시키는데 맑은데도 나쁜 균들이 오면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걔네들이 폐혈증을 유발시키고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장 점막은 손상이 와요. 그거는 나와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 점막에 손상됐을 때 이거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방법은 뭐냐? 영양분이에요. 우리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적절한 영양소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유익균들이 유산균이 들어가면은 장은 빠른 시간에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일 때, 그게 대부분 항암제 맞고 일주일 이내예요. 그때 보면은 설사도 하고 안 먹고 이러면서 이 점막들이 나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독소들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그 독소들이 내 몸을 나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치유 과정들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들어와서 폐혈증을 유발시키고 뭐 다양한 질병들을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모든 항암치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 두 번, 세 번째 받을수록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장내 세균들 보면은 5FO, 옥살리플라스틴, 이리노테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항암제가 뭐냐? 이리노테칸이에요. 이리노테칸이 다른 항암제도 특히 장내 독소들이 굉장히 그 설사라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유발시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이 분포들 자체가 이제 세균들이 이런 변화들, 안 좋은 세균들이 더 늘어나는 분포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심한 경우 이런 장 점막에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궤양들이 오고 피가 막 이렇게 점혈이라고 하잖아요. 출혈 경향들이 많이 와요.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겨요. 그러다가 이제 혈변을 막 내면 그때 막 응급실로 달려가갖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서 그거를 보호해 주는 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냐? 그냥 지사제만 줘요. 지사제는 맞아요. 설사를 먹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신 거기 못 먹으니까 그때 영양제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도 해서 주는데 유산균 중에서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거. 왜 그러냐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먹어서는 안 된 유산균들이 있어요. 그런 균주는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로 인해서 장내 독성 정도,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이리노테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5FP나 이런 것도 그 장내 이제 그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0기, 1기, 2기, 3기, 4기로 가요. 배변의 혀스 0기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손상은 있는데 장내 심각하지가 않은 상태.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맞을 때는 대부분 이래요. 변화가 없으니까 맞을만 하네, 괜찮네. 이런 게 이제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이제 변화가 생기죠. 1기는 설사를 해도 4회 미만이에요. 이때는 관찰만 하고 지사제를 주고 혹시라도 식사를 못하면은 영양제를 맞는 거. 그리고 2기가 되면은 설사 횟수가 한 6회 정도까지 늘어요. 이때는 지사제하고 더불어 수행요법을 해야 돼요. 탈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기가 되면은 이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뭐냐면은 하루에 7번 이상 물설사를 쫙쫙쫙쫙 하는 경우. 근데 환자분들이 참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 가봤자 응급실 가니까 이거 해봤자 똑같고 뭐 해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왔을 때 이 장내 이 그 점막들의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잘못하면 장내 독소들, 세균들이 들어와서 폐혈증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탈수가 동반되는 경우는 4기예요. 이때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먹는 그 항암제가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항암제고 설사가 나오면은 이때까지는 그냥 보통 관찰하면서 수행요법 하면 되지만은 이때부터는 병원 응급실을 가야 된다는 상황.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떻게든지 이 상황까지 가지 않고 이 상황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건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심코 본인은 뭐 한두 번이나 괜찮지 뭐 요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해서 참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한테 꼭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해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로 인한 장내 독성에 대한 유산균 사용 2014년 MASCC 제가 갔던 학회예요. 이번 학회. 거기서 가이드라인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방사선 치료 여기다 배에다가 이제 하면은 장내 세균들이 또 다 죽고 항암제로 다 죽죠. 그런 경우에는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된다. 그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가 함유된 유산균을 먹으라고 2014년에 했고 그거랑 상관없이도 그 항암제를 쓰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는 게 좋아요. 실제. 그래서 실제 어떤 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균주가 LGG예요. 왜 LGG를 얘기하느냐? 그리고 BB12나 뭐 LA5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이 유산균을 먹어라 하는 이유는 바로 논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균이라고 다 똑같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 2007년도에 이제 브리티스 저널 오브 캔서즈라는 영국 암학회지에 실렸던 얘기인데요. 항암제로 인한 장내 독성에 대한 유산균 사용. 실제 사용했던 분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분을 비웠더니 3, 4기 설사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응급실에 가야 되는 설사잖아요. 이거의 발생률을 유산균을 먹었던 분은 22%, 안 먹었던 거는 37%,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 비슷하게 나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 장내 독성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율도 LGG 유산균을 먹었던 균은 응급실 갔는데 뭐 괜찮아갖고 다시 퇴원한 경우도 있거든요. 8%. 안 먹었던 사람들은 22%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장내 독성이 심하면 항암제 용량을 줄여요. 왜 그러냐? 그 독소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랬던 경우가 얘는 그 유산균은 27%, 얘는 47%가 나왔어요. 이 항암제 용량을 줄이면 뭐냐면 결과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항암제를 할 때 유산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2가지만 갖더라도 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은 몰라요. 얘네들이 먹어봤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근데 항상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그 성벽을 튼튼히 한 경우하고 어설프게 한 경우하고 보면은 공격했을 때 보면 방어가 충분히 다른 거죠. 초반에 우리는 전쟁, 그러니까 항암제와 싸울 때, 대학병원 가서 싸울 때 이제 이런 약을 쓸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어벽을 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갔다 보면 그냥 장렬하게 전사만 하지 실제적으로 치료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여기 있는 이 상황들 자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냐? LGG가 포함된 유산균을 복용해야 된다. 그리고 설사를 하는 경우 지사제, 로페라바이드 처방해줘요. 분명히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스맥타 이런 것들을 처방해서 그걸 먹고, 그리고 탈수가 안 되도록 수분 섭취를 해줘야 돼요. 이런 순간에 잘 못 먹잖아요. 그럼 미음이나 죽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영양제를 계속 맞아야 돼요. 팔이 아프더라도 맞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일주일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 순간만 잘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간을 그냥 참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참아요. 그러면 나빠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설사가 하루에 7번 이상 되면은 병원에 이제 가서 내원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항암제로 인한 위장관 신경병증이라고 있어요. 위장관 신경병이 뭐냐면 여기 이제 소화 있잖아요. 식도, 위, 구강부터 해갖고 구내염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대장까지 이제 신경이 관여를 하는데 항암제를 쓰게 되면 얘네 신경이 손상이 와요. 그럼 그로 인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못 먹어. 우리는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거를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못 먹으니까 뭐 그냥 그 기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참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고 그때 체중이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나중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굶어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약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약들 많죠. 사실은 보통 우리가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얘네들은 이런 부작용들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뭐냐? 세포독성 항암제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우리가 중추신경경은 뇌부터 이제 척추 이런 쪽이 관여하고, 말초신경경은 바로 이 손발, 그리고 이제 이 위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말초, 장기와 관련된 이제 신경들인데,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도 문제가 있고 말초신경계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암제 중에 굉장히 독소가 강하죠. 세포독성 항암제는 많이 못 써요, 사실은. 표적 항암제는 몇 년씩 써도 크게 문제되지만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보통 8회, 뭐 요 정도, 10회, 요 정도 이상은 못 쓰게 돼 있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이 쓰게 되면은 이 말초신경 감각 이상, 그리고 근육통, 오심, 구토, 설사. 지금 얘기하는 그 위장관 그 신경병성 통증은, 신경병증은 바로 이 말초신경에 관련된 증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보플라틴, 뭐 이건 심한 경우에 실명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말초신경하고 위경련 잘 일어나고 변비, 설사, 구토. 본인들 스스로 참아요.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이제 가는 거. 옥살리플러틴 보면은 중추신경계는 카보시스플라틴과 비슷한 건데 부작용은 없지만은 여기 이제 그 말초신경계 부작용들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 손발저림이라든지 위경련,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이렇게 오고 5FA, 이리노테칸 이런 것들 대부분 소화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증상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위장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에서 위장관 신경의 숫자는 2억에서 6억 마리가 아니죠. 6억 개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척수에 있는 이 척수가 신경의 다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만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경들이 항암제 한 방에 손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우리 몸에 이제 장기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이,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장운동은 이런 신경들, 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중추신경계랑 상관없는데도 이 그 장운동 자체가 이 위장관 신경으로 인해서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느냐.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런 육모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손상이 와요. 3시간, 6시간, 뭐 1일, 3일. 그래서 7일 정도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하면은 이 원상복귀하는 시간들이 점점 원상복귀를 못 해버려요. 그럼 계속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냥 뭐라고 얘네 까먹었어요. 막 용어를. 그래서 뭐 정말 힘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축축 처져요. 말 그대로. 항암 치료 끝나고 그러면 다음번 항암하러 갈 때 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돼버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기 싫다. 뭐 그만둬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부작용 관리를 충분히 하게 되면은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밀고 당기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공격력이 약할 때는 수비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수비가 강할 때는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서로가 하는데 얘기를 잘 못하고 놓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아지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로 하게 되면은 위장관 신경이 손상이 와요. 요거는 이제 위약을 썼던 곳,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5F가 이렇게를 썼을 때 보면은 근육 내 신경이 근육이 안 뛰어요. 위에 가면 위경련이 잘 올 수 있고, 근육이 이런 팔다리에 힘이 딱 없어지는 거. 얘네들이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신경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수가 보면은 이렇던 애들이 이렇게 팍팍 죽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이러고 두 번째 이러고 계속 반복하면 더 많은 애들이 죽어버려요. 그럼 신경들이 죽으니까 결국은 못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막하 신경들 똑같이 표현은 이거는 이제 그 점막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점막 바로 밑에 있는 신경들 자체도 이렇게 이제 손상들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설사를 한든지 육모가 결국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유해균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소화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응들. 결론을 이제 얘기했던 이 대표적인 옥살리플라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스플라틴, 플라틴 계열의 얘네를 썼더니 체중 감소가 많이 오더라. 실제적으로 못 먹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심한 변비도 오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음식 섭취량. 왜 변비가 오느냐? 말 그대로 신경이 죽기 때문에 장 운동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변비가요. 그리고 육모가 손상이 오면은 오히려 설사가 오는 거고. 각각의 이제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들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음식 섭취가 요게 이제 음식 섭취인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위약군이고 요거는 이제 이 치료를 옥살리플라틴 맞았던 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맞았던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섭취량이 점점 줄을 수밖에 없다. 3일째, 7일째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오심구토는 증가는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오심구토는 점점 심해진다는 거. 왜 그러냐? 항암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 있는 신경들이 계속 죽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럼 위장관 신경병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를 이런 거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전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항암제 자체예요. 항암제 독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신경들을 이제 죽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항암제로 인해서 염증 반응들이 생깁니다. 장기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이런 물질들이 계속 분비량이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위장관에 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직접 독성.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암제를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영양제하고 비타민제,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성분들을 통해서 회복을 빨리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항암제를 맞는 날은 안 맞지만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들은 결국은 이런 거를 통해서 내 몸에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식사를 잘하면 영양제 맞을 필요 없어요. 근데 식사가 조금이라도 양이 줄면은 빨리 영양제를 먼저 보충제를 맞아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회복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 날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가 보통 바닥을 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밑에 이 컨디션이나 이런 게 다운되기 전까지는 먼저
처음 먼저 영양분제를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보충을 시켜주는 이런 과정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위장관 신경병증이 그래도 3분의 1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해결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절대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항암제로 인해서 위장관 신경 및 손상 및 그 사망들이 계속되면 갈수록 있어서 소화는 점점 안 되고 내 몸의 컨디션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몸은 점점 나빠지는 과정들을 하죠. 그리고 이런 전달의 문제점들이 오는 거고 장운동의 이상, 장내 이상, 시간 변화, 변비, 오심, 구토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주요 기전이 뭔가 했더니 바로 옥살리플라틴 경우는 산화에스트레틴하고 플래티늄이 축전인데 이 플래티늄이 이제 어디에 축적이 되느냐? 신경에 이제 축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 바로 이제 그런 비타민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투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경보호 치료가 항암제 효과를 감소시키고 위장경 부경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냐? 바로 글루타치온 주사라는 거예요. 왜 글루타치온이 이제 그렇게 좋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에 이제 2010년도인가 그것도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암학회지에 실렸던 내용인데 암 환자들한테 글루타치온을 그 항암제 투여할 때 했던 분하고 안 했던 분하고 비교했을 때 글루타치온을 썼던 분들이 항암제 효과도 더 좋고 결국은 이제 부작용도 훨씬 적더라 하는 데이터가 논문이 나왔어요. 임상 데이터.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런 그 기전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알았냐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었죠, 사실은. 보통 보면은 그냥 우연찮게 이제 2011년도 제가 이제 그 압구정에 조그맣게 이제 개원을 했을 때 이제 한 여자 환자가 이제 손발 저림이 심해갖고 이제 왔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손발 저림이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위장관 또 위경련도 잘 오고 배도 잘 아파요. 그게 바로 이런 항암제로 인해 생기는. 근데 우리는 눈에 띄는 요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와갖고 이제 원인은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죠. 손발 저림은. 그래갖고 이제 모발 검사를 했더니 알루민 축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저희가 EDTA 킬레이션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이 그 알루미늄 떨어지고 증상들도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EDTA 킬레이션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못 쓰고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동물. 왜 이 옥살리플라틴이 그런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시키는 거에 대한 1차 실험을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실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옥살리플라틴을 쥐에다가 했더니 얘네들이 도잘원, 신경에 있거든요. 거기에 알루미늄이 축적되는 걸 보고 그리고 이 알루미늄 축적하고 통증하고 어떤 관련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이 축적이 늘어날수록 신경병성 통증이 증가하다는 걸 이제 찾아낼 됐거든요. 그럼 그 다음 방법은 뭐냐?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해결책을 줘야 되죠. 이거는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 해결책이 뭐냐? 그 중에 이제 안전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뭔가 찾았던 게 바로 글루타치온이었어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가지고 신경병성 통증이 있는 애들한테 썼더니 이 신경병성 통증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 척수에게 했던 도사론에 쌓였던 그 중금속, 알루미늄 수치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임상 자료도 있고 그게 기전이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글루타치온 주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맞고 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투여했더니 식욕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좋아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연구를 하고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었던 이제 데이터가 뭐냐, 이 보고 체계.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 중에 하나였어요. 보게 되면은 그랜드 볼륨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 항암제 독성 모니터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단계일 때 어떤가를 이제 치료 방법. 우리가 보통 이제 정마명, 항암제라면 구내염들이 이제 많이 오잖아요. 여기 점막에 괴상도 생기고 어떤 심한 경우는 이제 캔디다도 생겼을 때. 처음에는 이제 경미한 경우, 무증상이나 경미한 경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가글 정도 하고. 그리고 근데 입안에 통증이 심해갖고 이제 식사가 제한이 돼요. 이런 경우는 미음이나 죽을 먹고 그다음에 수행요법을 해줘야 돼요. 영양제를. 그리고 심한 경우, 너무 통증이 심해.
그런 경우는 이제 수행요법, 이제 음식 자체를 먹지 말고 좋아질 때까지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수행요법을 하는데 영양제하고 또 하나는 비타민이에요. 이 구내염이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거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들이 계속 따라가줘야 해서 이 피부, 그리고 이제 점막을 할 때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들 보면은 셀레늄하고 아연 검사를 하면 셀레늄 결핍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연 결핍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륨 주사를 적극적으로 이제 맞는 게 좋은데 환자분들이 셀레늄에 대한 굉장히 환상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셀레늄 좋다는 건 처음에 저희 병원 왔을 때 뭐 셀레나제 처방해 주세요 뭐 해야 하는데 검사를 해봐요. 검사해서 부족하면 저희가 처방하는데 대부분은 괜찮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이제 결과 보고 괜찮은 분들은 주진 않아요. 원하시면 맞출 수는 있지만은 정상인 경우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부족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탈수가 되면은 이때는 입원을 해야 돼요, 대학병원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이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 체계, 우리나라 보고 체계고 외국, 최근까지 외국 보고 체계는 다 이런 체계예요. 환자가 어떤 증상을 얘기하면은 의사가 그걸 듣고 차트에 기입하면서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하는 단계들. 그러나 이제 최근에 파라다임이 바뀐 건 뭐냐? 환자가 직접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외국은. 말 그대로 환자가 먼저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 자료 시스템에서 그냥 바로 이 사람 그냥 ABC가 그냥 가버려요. 단계별로. 아까 0, 1, 2, 3기. 옛날에는 환자가 보고를 하면은 그걸 보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아, 이 사람은 이게 좋겠다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를 보고를 갔어요. 그래서 이 두 군 간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실제 환자 보고하고 의료진 보고 말 그대로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서 논문을 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못했지만. 그랬더니 환자 보고가 요렇게 된 거고 이 의료진 보고 파란색인데 색깔이 이래서 요 밑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존율에 대해서 이제 봤더니 환자가 보고했던 자기가 피곤하다고 먼저 보고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결과들 자체. 그 외에 이제 식욕부진이나 이런 구토, 변비 이런 다양한 증세들이 다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의사가 걸러져서 보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환자가 직접 얘기하고 환자가 먼저 하는 거에 따라서 ABC로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계는 그런 단계로 우리도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토콜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얘기들 뭐냐면 환자가 1단계, 2단계 할 때 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1단계에 돼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치료가 되고 2단계 이렇게 치료가 되고 환자의 보고에 의해서. 전에는 어떻게 했냐? 환자의 보고를 보고 의사가 진찰을 하고 본 다음에 1단계입니다, 2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환자 보고를 그대로 먹고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생존율도 보니까 환자가 보고했던 사람들하고 의료진이 보고했던 사람들 보면은 결국 같은 치료를 했지만은 환자를 보고했던 분들이 생존 연수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의 말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 보면은 의사들이 그냥 무시하고 말을 안 하면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결과가 오냐? 말 그대로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환자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주면은 환자가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료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캐치를 하고 놓쳐버려요. 그럼 환자도 그냥 잊어버려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자기에 대한 치료 결과들이 좋아요. 안 그러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책이나 이제 방법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2차 병원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들을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일 많이 연구되는 게 이 CAR-T 세포 치료인데, 이거가 지금 앞으로의 이제 미래 지금 미국에서도 임상이 200개 이상 되고, 그 전 단계에 얘기했던 게 이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여보의 옵디 보면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게 이제 CAR-T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한 번 주사를 맞으면은 완치되는 치료법들이 나왔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면역세포 우리가 보면은 T세포, NK세포 많이 얘기했지만은 NK세포는 면역치료 중에는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연계들이 대부분 T세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을 했을 때 NK세포는 임상을 실패하고 T세포는 이민셀만 임상을 통과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환자로부터 T세포를 이제 분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 T세포를 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암세포를 인식하는 이제 카라고 그래요. 이거를 발현시켜도록 조작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거를 2주에서 6주 동안 이제 조작을 하는 것들을 이제 배양을 해서 배지에서 얘네를 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 맞는 암세포에 배양된 이 그 면역세포가 이제 외부에서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길러진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다시 투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결과도 드라마틱해요. 문제는 뭐냐? 부작용이 또 많아요, 얘네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치료법들이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임상이 거의 한 200가지 이상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기준은 뭐냐면은 이 카티셀이라고 해갖고 이 면역세포에다가 얘랑 작용할 수 있는 이 카를 이제 붙여갖고 싸우게 외부에서 배양을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싸우는 거죠. 이민셀 같은 경우는 그 T세포는 많이 배양을 했지만은 얘네를 붙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얘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요. 대신 이제 부작용은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치료 결과만큼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 CRS라고 해서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에 관련된 인자들이 분비가 되면서 증후군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열, 저혈압,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에요. 이민셀도 맞으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사람, 일부 환자들. 그게 결국은 내 몸에 있는 사이토카인들이 작용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면역 반응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들 오는데 이것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눠요. 1기는 열만 나요. 이때는 그냥 해열제만 주면 돼요. 사실은. 2기가 되면은 열과 더불어 혈압이 좀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약간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스테로이드 처방과 함께 산소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3기, 4기가 되면은 이때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약을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관찰을 해요. 그리고 응급실부터 이 팀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만약 이런 환자가 보고가면은 바로 응급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딱 조치를 딱 하고 1단계 안 되면 바로 병실로 입원시켜갖고 2단계 치료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50에서 95%. 근데 왜 그래도 이렇게 부작용이 많아서 해야 되느냐? 치료 결과가 워낙 좋으니까. 맞춤형 항암 치료라고 보통 해요. 얘기할 만큼 내 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대신 여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에 관련된 약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주사 맞고 나빠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별로 이제 없어진 거죠. 대신 이제 심각한 경우에 병원에 이제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준비 과정들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대신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본인이 참고 고민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는 커져버린다는 거.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항암 치료 받을 때 자기의 문제점, 심각점을 더 적극적으로 호소를 해 주었을 때 결국은 의사가 기분은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결과는 좋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신경 독성으로 인해서 그 뇌신경병증, 선망, 두통, 불안 이런 다양한 증세들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세포는 치료 효과만큼 부작용도 많아요. 그리고 이 부작용이 흔하고 심하긴 하지만은 바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대신 이거예요. 환자가 보고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되면 이게 프로토콜이 다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체결하면 거기서 이제 조치가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잘 참아요. 이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CT 결과 좋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냥 가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암만 결과가 좋아도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항암 치료를 연기하든지 용량을 줄여서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다 보면 과감하게 전사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받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 3박자예요. 환자의 의지 좋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어느 나라 환자들도 치료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고 가족력의 또 화합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 반응,
우리나라 의사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좋은 약들을 많이 하고 최근에 또 가던트 360이라고 또 혈액을 통해서 또 유전자 찾는 또 검사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치료 반응들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작용 관리예요. 이 부작용 관리가 우리나라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약하냐? 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목소리를 내면은 결국은 이 부작용 관리가 빨리 되면서 치료가 되는데 이 자기 목소리를 왠지 모르게 그냥 병원에만 가면은 약자가 돼버려서 그런지 목소리가 약해져요. 그리고 그냥 또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병이 커지는 거고 어느 순간 되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진짜 의사 선생님은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거울에 내 얼굴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다는 걸 느껴요. 그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는 항상 이 좋은 치료를 하려면은 이 3박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이 부작용 관리.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그 외국 자료를 가지고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ABC처럼 가야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있고 2단계면은 환자가 보고해서 환자가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고 바로 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해주는 단계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정말 좋은 치료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환경은 없어요. 사실은 병원 접근 나라 여러 가지면. 근데 그게 지금 이 두 가지는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 그때 가서 우리 그 영양부장님, 박 부장님이 가서 악액질의 논문 발표했던 그거 이제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